여러분, 만약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언론은 미국의 대혁신이라고 외치고 시장은 폭발적으로 반응하며 비트코인은 치솟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환호 대신 오싹함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혁신처럼 보이지만 문구를 한 줄씩 뜯어보면 전혀 다른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제통화 구조를 15년간 연구해온 이병준입니다. 여러 나라의 위기 패턴을 추적하면서 늘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변화는 시끄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조용한 순간에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몰래 움직일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도 바로 그런 흐름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보시죠. 2025년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합니다. 언론은 미국이 암호화폐 시대의 패권을 잡았다며 떠들고 시장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정명령의 제목이 너무 그럴듯하다는 겁니다.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 이 정도 제목이면 누구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래, 혁신, 리더십, 기술 패권. 반대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비트코인을 국가안보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다고 선언해버린다면 국가안보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이 자산은 더 이상 개인이 자유롭게 보유하는 민간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어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직접 취득하고 보유하며 관리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개인에게 투자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비트코인을 쓸어 담을 수 있는 권한을 공식화하겠다는 뜻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혁신과 리더십 강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시장 지원이 아니라 통제의 준비이며 개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산을 집중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낯설지 않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금을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금을 회수한 뒤 가격을 스스로 올려 국가 부채를 한 번에 줄였던 사건과 패턴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당시의 금이 오늘은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을 뿐 플레이북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비트코인의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겉포장 속에 어떤 통제 구조가 숨어 있고 그 구조가 왜 자산 이동과 통화 평가절하 그리고 부채 축소라는 거대한 계산과 직결되는지 시니어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데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숨겨진 목적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우선 왜 이런 조치들이 미국에서 현실적인 옵션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의 부채 상황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부채 총액이 문제라서가 아니라 그 부채에 붙는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세금을 조금 더 걷는다고 해결될 수준이 아니고 정부 지출을 조금 줄인다고 숨이 트이는 단계도 이미 지났습니다. 이자는 매년 새로운 부채를 낳고 그 새 부채는 다시 더 큰 이자를 만들면서 구조 자체가 스스로 무너지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들이 이런 상황에 몰렸을 때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는 국민에게 강도 높은 세금과 긴축을 들이대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회적 반발이 너무 크고 정치적 생명도 걸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끝까지 밀어붙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이 등장합니다. 바로 통화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국가 전체의 빚 부담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을 평가절하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평가와 금값 2만 달러 시나리오의 뿌리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정부가 보유한 자산 가치는 올리고 동시에 화폐 가치는 떨어뜨려 장부상의 부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 다시 말해 숫자는 그대로지만 실제 부담은 가볍게 만드는 회계적 구조 조정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설명은 특정 자산을 사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사례와 가상의 정책 시나리오를 통해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입니다. 과거 여러 나라와 미국 자체가 이런 방식을 실제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의 상황은 그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설마 실제로 가능하겠느냐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식이 이미 미국에서 한 번 사용됐고 그것도 매우 성공적으로 실행됐다는 데 있습니다.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금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한 뒤 국민들이 보유하던 금을 전부 회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제 조치였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가진 금을 정부에 넘겨야 했고 위반하면 중범죄에 해당했습니다. 정부는 이 금을 온스당 약 20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헐값이지만 당시에도 이미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금을 넘겼고 그 이후 벌어진 일이 미국 경제의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정부는 금 회수를 마치자마자 공식 금 가격을 약 69%나 올려버렸습니다. 같은 금인데 정부가 장부에 기록하는 가격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극적이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금을 빼앗기고 그 이후 상승한 가치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셈입니다. 반면 정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기 금고에 쌓인 금은 모두 가치가 폭등한 자산으로 재평가됐고 장부상 자산 규모는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그만큼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이 좋아졌고 국가의 빚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금을 회수해 헐값에 가져오고 그 금의 가격을 스스로 올려 장부상에 반영하는 방식, 이것이 당시 미국이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사용한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산 재평가와 통화 가치 떨어뜨리기는 공상 속 전략이 아니라 이미 한번 입증된 부채 탈출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트럼프의 금 재평가, 금값 2만 달러 같은 시나리오는 상상이나 음모가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플레이북을 21세기 자산으로 바꿔 재활용하는 그림이라고 이해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당시에는 금이었고 지금은 비트코인과 금이 동시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 논리와 구조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금을 재평가해 온스당 2만 달러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구조를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금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선언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행정명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금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금융 안정에 필요한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미국의 리더십과 미래 금융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혁신, 안정, 안보 같은 단어들이 전면에 나오지만 실제 목적은 금의 위상을 다시 국가 통제 아래 끌어올리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1933년 금 몰수 때도 동일하게 사용됐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부와 연준이 금을 조용히 대량 매입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자산이 금이라는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 또한 움직인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 벌금, 범죄 몰수 자산을 금으로 받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장에서 공공기관과 연준이 눈에 띄지 않게 꾸준히 금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거의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히 계속 비축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정부가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2만 달러로 재평가하겠다고 발표하는 그림입니다. 금이 갑자기 귀해져서 2만 달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장부에 적는 공식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가치는 장부상 단숨에 몇 배로 뛰어오르게 되고 손대지도 않은 자산이 갑자기 어마어마한 가치로 기록됩니다. 마치 여러분이 사는 집을 그대로 두고 장부 가격만 5배 올려 적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새로 집을 지은 것도 아니고 빚을 갚은 것도 아닌데 숫자만 바꿔도 숨통이 트이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평가의 위력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통화평가절하와 부채 부담 완화입니다. 금값이 2만 달러로 폭등한 것이 아니라 달러 자체의 힘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부채 총액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그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하는 달러 가치가 스스로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빚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장부를 조정해 빚을 가볍게 만드는 회계적 구조 조정이 실제 통화체제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달러에 의존해 생활하는 시니어, 달러 기반 연금, 달러 채권, 달러 예금을 믿고 있던 분들은 같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갑자기 가난해지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의 구매력이 반토막 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통화평가절하의 본질이자 금 재평가 시나리오에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이 네 단계가 합쳐지면 금값 2만 달러라는 숫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지고 동시에 미국 정부는 부채 위기에서 벗어나는 출구를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 자산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정책을 전혀 다른 결과로 겪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시나리오가 왜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세계 질서 변화와 맞닿아 있는지 그 바깥 배경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금 재평가와 달러 평가절하가 왜 갑자기 등장하는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주목받는지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는 중앙은행에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은 70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습니다. 이런 기록은 평범한 상황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달러 자산이 하루 만에 묶이는 장면을 전 세계가 목격하면서 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많은 나라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달러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 언제든 정치적으로 동결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식 전환이 전 세계 통화 구조를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으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사우디가 50년간 유지된 석유 달러 체제를 흔들며 위안화 결제를 허용했고, 브릭스 국가들은 금을 담보로 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달러 없이도 국가 간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행동은 분명히 달러 의존도에서 벗어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세계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달러 하나에 올인된 구조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미국 내부에 강력한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미국의 국가 운영 능력과 부채 유지 능력이 동시에 흔들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국 자체의 부채 위기, 연준과 정부의 갈등,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금 재평가 시나리오가 워싱턴 내부에서 더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첫 임기부터 달러 약세 정책을 선호했고 미국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통화 가치 조정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인물이 다시 통치권을 잡는다면 금 재평가와 통화 조정이라는 강수를 사용할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값 2만 달러 시대가 실제로 열린다면 과연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상황과 연결해 생각하실 수 있도록 현실적인 관점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해를 보는 쪽은 달러와 달러 기반 자산에만 기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금, 적금, 달러 채권, 달러 연금 등 모든 자산을 통화 가치에 묶어둔 경우 금 재평가와 통화 평가절하가 일어나는 순간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고 실물 자산이나 가치 저장 자산이 거의 없는 분들, 그리고 시니어처럼 고정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분들은 타격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생활비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동시에 치솟으면 같은 연금으로 살 수 있는 수준이 반토막 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품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가절하가 개인에게 전해지는 가장 잔인한 방식입니다. 반대로 금값 2만 달러 시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재산을 금에 넣어둔 극단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자산의 일부라도 실물금이나 가치 저장 자산으로 분산해둔 사람들, 즉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자산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통화평가절하가 시작되면 정반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면서 생활비 상승을 상쇄해주고 전체 자산의 방어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삶의 여유가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같은 시대를 살지만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순간이 바로 이런 통화체제 변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걸 금으로 바꾸라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체 자산 중 일부라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자산으로 분산해 두었느냐, 그것이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이 단순한 구조만 이해해도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는 길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원칙은 내 자산 지도를 그려보는 일입니다.
누구나 통장 잔액은 알지만 정작 내 자산이 어떤 종류로 분산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종이 한 장 꺼내서 예금이 몇 %인지, 적금은 몇 %인지, 펀드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부동산은 얼마인지, 금이나 실물 기반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적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내 자산이 어느 통화에 묶여 있는지 따로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원화 중심인지, 달러 중심인지, 혹은 특정 금융상품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판단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객관적인 파악이 되어야 비로소 위험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가치 저장 자산의 비중을 천천히 늘리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실물로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만 가치 저장 자산으로 분산하는 전략이 안정적입니다. 여기에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 단순 구조의 실물 기반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구조가 단순하고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도 일정한 힘을 유지하는 자산인지 여부입니다. 시니어에게는 하루에 모든 걸 바꾸는 전략은 위험합니다. 몇 분기 혹은 몇 년에 걸쳐 천천히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합니다. 급하게 움직이면 실수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은 절대 피하고 단순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통화 위기와 부채 압력이 커지는 국면에서는 복잡한 구조의 금융상품, 이름은 원금 보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파생 구조가 얽힌 상품들이 오히려 가장 위험해집니다. 시니어에게 필요한 자산은 설명을 들었을 때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예금, 단순한 채권, 실물금, 단순 구조의 부동산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 남의 말만 듣고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습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복잡한 상품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특정 자산을 사라,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달러와 금, 세계 부채 구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스스로 흐름을 이해하고 각자의 자산 상태를 점검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라는 생각의 출발점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속도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조용히 오지만 준비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트럼프가 반드시 금을 2만 달러로 재평가할 것이다라고 단정하려는 목적의 영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정부가 부채 위기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카드가 꺼내졌을 때 시니어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를 정확히 이해해보자는 데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아닐지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이 시나리오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현실적 가능성입니다. 세계가 탈달러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쓸어 담고 있으며 미국의 부채가 구조적 한계에 도달한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과거의 플레이북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금값 2만 달러가 올까 말까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그런 일이 벌어질 경우 내 자산은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입니다. 통화 가치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지만 시니어의 삶은 하루아침에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미리 대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위기 시점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의 구매력이 무너지는 순간을 직접 겪게 되는지 아니면 준비된 구조로 그 변화를 흡수하고 넘어가는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공포가 아니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늘 조용히 오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은 통화체제 변화와 금 재평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다른 시니어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